중국 초기 역사는 신화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 중국에는 황제와 신농 그리고 치우천왕이 각자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신농은 소의 머리를 한 반인 반수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농사짓는 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한편 치우천왕은 눈이 4개나 달린 괴물로 동이족을 이끌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697년 이 중에서 가장 영특했던 황제가 신농과 치우천왕을 물리치고 최초로 천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국 문명의 시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록이 너무 황당해서 이들이 실존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기원전 2070년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인 하나라가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가 존재했다고 입증할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서 하나라가 실존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하나라는 470년간 이어지다가 기원전 1600년 폭군이었던 거왕 때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라의 뒤를 이은 것은 은나라였습니다. 참고로 은나라는 상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라와 마찬가지로 은나라도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899년 우연한 계기로 은나라의 갑골 문자가 무더기로 발굴되면서 은나라가 실존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청동기 기술 덕분에 은나라는 주변 이민족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은나라는 또 인신제사로 유명합니다. 은나라는 매년 어마어마한 수의 전쟁포로와 노예를 인신제사로 바쳤다고 합니다. 은나라의 잔혹성은 은나라가 멸망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천성이 잔인해서 신하와 백성들을 잔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게다가 술로 연못을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았다는 주지육림을 만들어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기원전 1046년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했습니다. 주나라는 여러 왕족과 공신들에게 영지를 나눠줘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영지는 나라가 됐고 그곳을 다스리는 제후들은 왕과 같은 권위를 누렸습니다. 기원전 771년 서쪽 이민족이었던 견융이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주나라 평왕은 호경을 버리고 나급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전국의 수많은 제후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 부릅니다. 주나라 초기에는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는 수십여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남방의 대국 초나라, 전통의 강국이었던 제나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만들어낸 오나라와 월나라, 북쪽의 연나라, 그리고 서쪽에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 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서 춘추 전국시대 초기 전쟁을 치르는데 겨우 수만 명이 동원됐던 것이 점차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또 중국 사상의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이후 중국에는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해 다양한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상가로는 공자와 맹자, 노자, 그리고 묵가 등이 있었습니다. 제자백가라 불리는 사상가들로 인해 유교와 도교, 그리고 법가 사상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겨난 여러 사상은 동양 철학의 뿌리가 됐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진나라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 변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이루더니 진시황의 통치하에서 순식간에 전국을 통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이 세운 통일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은 수많은 농민을 동원해 자신의 무덤과 만리장성, 그리고 아방궁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미 끝났음에도 백성의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사망하자 마침내 백성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진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전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가장 두드러진 세력은 항우와 유방이었습니다. 명문가문 출신인 항우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초반 주도권은 항우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방은 농민 출신인데다가 군사력도 항우에게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에게는 한신과 장량같이 뛰어난 인재가 있었습니다. 유방은 이들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항우에게도 범증이라는 뛰어난 책사가 있었지만 항우는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서 그의 조언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기원전 202년 전세를 역전시킨 유방이 항우를 죽이고
중원을 차지했습니다. 유방은 자신이 세운 나라를 한나라라 불렀습니다. 오랜 혼란이 끝나자 중국은 안정기에 들어섰고 인구와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을 괴롭혔던 흉노를 몰아냈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멸망시켰습니다. 서쪽으로는 처음으로 서역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심지어 유럽과도 교역할 수 있는 비단길이 열렸습니다. 그 덕분에 비단과 종이 같은 중국 물품이 서양에 소개됐고 중국도 서방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8년, 전성기를 누리던 한나라가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왕실의 외척이었던 왕망이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더니 신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왕망은 유교 사상의 바탕을 둔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토지 매매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정책은 큰 혼란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나라는 건국된 지 겨우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서기 23년이었습니다. 반란 세력 중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것은 왕족 출신인 유수였습니다. 유수는 특히 곤양 전투에서 단 2만의 병력으로 무려 42만을 격파하는 초인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서기 25년, 혼란을 수습한 유수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광무제였습니다. 광무제는 나라 이름을 한이라 정해서 망한 한나라를 되살렸습니다. 이때 건국된 한나라는 그 전에 한나라와 구분짓기 위해서 후한이라 불립니다. 후한은 그 후에도 200년간 지속됐지만 황제의 힘이 약해지고 그 대신 간신과 헌관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70년경에는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들이 황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 덕분에 백성의 삶은 엉망이 됐습니다. 184년, 백성의 불만은 황건적의 난이라는 농민 봉기로 분출됩니다. 황건적의 난은 장각이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도수를 부리면서 수많은 추종자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황색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황건적이라 불렸습니다. 수십만의 황건적이 전국에서 동시에 봉기를 일으키자 한나라는 그대로 멸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소와 원술, 송경과 유비, 그리고 조조 등 여러 호족들이 군을 일으킨 덕분에 황건적의 난은 얼마 안가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호족들의 힘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한나라 황실을 대신해서 전국의 호족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삼국지의 배경이 됩니다. 여포와 관우, 그리고 제갈량이 활약한 때도 이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그리고 송권의 오나라가 중국을 3분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나라의 세력이 가장 컸습니다. 위나라는 중원에서도 가장 생산력이 높은 화북 지역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비와 송건은 적벽대전에서 함께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위나라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65년, 사마염이 위나라의 황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됐습니다. 사마염은 국호를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바꿨습니다. 한편 총나라와 오나라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진나라의 쉬운 먹잇감이 됐습니다. 280년, 진나라는 총나라에 이어 오나라까지 멸망시키고 마침내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91년, 8명의 사마씨가 황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내전을 벌였습니다. 이를 팔왕의 난이라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방 유목민족까지 끌어들였는데 이것이 큰 화근이 됐습니다. 진나라가 엉망이라는 걸 눈치챈 유목민족들이 중원으로 진출한 것이었습니다. 311년, 흉노족이 낙양을 함락시키고 진나라의 황제인 회제마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북방의 여러 이민족이 화북지역으로 몰려와 각자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5민족은 다음 100년간 화북지역에 16개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 부릅니다. 이 시대는 모든 일을 일일이 기록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지러운 시기로 꼽힙니다. 한편 진나라의 잔여 세력은 이민족을 피해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부터 화북은 이민족이, 그리고 강남은 한족의 차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남쪽으로 유입되면서 강남의 넓은 땅이 개간됐습니다. 이로써 강남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분열은 주변 국가들에게 호재였습니다. 특히 동쪽 고구려는
이 혼란을 틈타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439년 선비족이 세운 부기가 다른 이민족이 세운 나라들을 모두 통합하고 화북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족은 남쪽에서 여전히 그들만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 부릅니다. 589년 수나라의 50만 대군이 남쪽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300년간 지속됐던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였던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고 무리하게 고구려로 원정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612년에는 무려 113만의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은 대실패로 끝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양제가 끝까지 고구려 원정을 포기하지 않자 민심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결국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서 수양제가 죽임을 당했고 수나라도 건국된 지 38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618년 수나라의 뒤를 이어 당나라가 건국됐습니다.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였던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군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수나라의 멸망으로 혼란스러웠던 정세를 빠르게 안정시켰고 큰 위협이었던 동돌궐을 복속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도 무리하게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정작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당나라가 아닌 내분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영계 소문이 죽자 그의 세 아들끼리 내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668년 기회를 포착한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인 698년 고구려 땅을 되찾은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비단길을 통한 국제무역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690년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인 측천무후가 즉위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원래 고종의 황후였는데 허약한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에 참여하더니 황제 자리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황제로 있는 동안 당나라는 번영을 누려서 그녀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안사의 난을 계기로 당나라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안사의 난을 익힌 안녹사는 페르시아계 출신으로 몸무게가 2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녹사는 황제였던 현종과 양귀비의 환심을 사서 출세에 성공했습니다. 안녹사는 심지어 자신보다 16살이나 어린 양귀비에게 양자가 되겠다고 청했다고 합니다. 필사적인 아부 덕분에 안녹사는 변방을 다스리는 절도사로 임명됐습니다. 그 당시 절도사는 중앙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에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거느린 군벌로 변해 있었습니다. 755년 반란을 일으킨 안녹사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당나라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반란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황제의 권위가 크게 약해졌고 전국의 절도사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결국 당나라는 875년에 일어난 황소의 난을 계기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다시 5대 식국 시대라는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혼란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거란족이었습니다.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은 여러 부족으로 분열됐을 때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통일된 거란족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동쪽의 강국 발해마저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던 중국은 집안일에 이민족을 끌어들이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936년 후진의 석경당이 스스로 황제에 오르기 위해 거란족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석경당은 자신을 돕는 대가로 거란족의 연운 16주를 넘겨주겠다는 미친 제안을 했습니다. 연운 16주는 엄청난 인구와 생산력을 자랑하는 알토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운 16주마저 차지한 거란족은 동아시아 최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얼마 뒤인 979년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가 또다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족이 북쪽의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어서 불완전한 통일이었습니다. 송나라는 두 차례 거란을 공격해 연운 16주를 탈환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거란의 침략을 걱정한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거란의 영토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란보다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주의 여진족이 세력을 규합해 금나라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송나라는 금나라와 손을 잡고 공공의 적인 거란족을 공격했습니다. 양국의 협공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거란은 얼마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만 협공이지
사실 금나라 혼자 힘으로 거란을 멸망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 비해 송나라군은 거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송나라가 과거에 급제한 문관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서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송나라의 약점을 간파한 금나라는 그대로 밀고 들어가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차지했습니다. 이때가 1127년이었습니다. 송나라의 휘종과 그의 아들 흠종은 함께 사로잡혀 치욕을 당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 굴욕으로 꼽히는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송나라는 연운 16주뿐 아니라 화북 전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남쪽으로 피신한 송나라의 잔여 세력은 간신히 나라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남송이라 불렀습니다. 고스란히 화북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송은 강남의 엄청난 생산력 덕분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참고로 화약과 나침반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된 것도 송나라 때였습니다. 송나라의 발명품은 중동을 통해 유럽에까지 전해졌습니다. 1206년 몽골 초원에서는 테무친이 온갖 고생 끝에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일했습니다. 테무친은 강력한 군주라는 뜻인 칭기스칸이라 불리게 됩니다. 하나로 뭉친 몽골군은 무서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몽골군은 어렸을 때부터 다져온 기마술 덕분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 막강한 금나라도 몽골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1211년 금나라를 공격한 몽골군은 20년이 넘는 전쟁 끝에 결국 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몽골은 풍요로운 화북 지역을 차지했고 여진족은 또다시 만주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후에 몽골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휩쓸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279년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남송마저 무너뜨리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이때부터 몽골 제국은 원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원나라는 지배민족을 4개의 신분으로 구분했는데 남송의 한족은 최하층민인 제4신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력했던 원나라의 통치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은 한족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1468년 주원장이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원장은 강남의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황제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세 번째 황제인 영락제의 통치하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영락제는 북쪽으로는 몽골을 정벌했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정복했습니다. 그 유명한 자금성을 지은 것도 영락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정화의 대원정이었습니다. 영락제는 환관인 정화에게 수십 척의 선단을 주면서 바다를 탐사하게 했습니다. 정화는 1405년에서 1433년까지 이어진 총 7번의 원정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신랑로 개척보다 70년이나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원정대가 단지 과시용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소득은 별로 없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정화의 원정대는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명나라는 영락제가 죽고 얼마 안 돼 해상무역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해금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해금 정책은 밀무역이 성행하고 왜구가 출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16세기 명나라는 수시로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북으로는 몽골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렸고 동남 해안에는 왜구가 출몰해 해적지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1550년에는 몽골의 일파인 타타르가 침략해 며칠간 수도 북경을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1572년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꼽히는 만력제가 즉위하면서 명나라는 빠르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만력제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무려 30년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란 일이 처리되지 않았고 만력제의 사치로 재정 또한 고갈됐습니다. 하지만 만력제는 유독 조선에 큰 관심을 보여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만력제는 어찌 보면 조선 왕조의 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16년 누르하치가 만주의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습니다. 후금은 이후에 청나라가 됩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1644년 청나라의 침략과 대규모 농민 반란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45년 청나라는 한조에게 변발을 강요했습니다. 변발은 앞머리를 미는 유목민 특유의 헤어스타일로
한족에게는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다시 한번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700년대 청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정치가 안정됐고 나라 밖으로는 외세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이때 청나라는 몽골을 완전히 장악하는 한편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했습니다. 게다가 티베트를 공격해서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어진 서방 열강의 침략으로 청나라 또한 몰락하게 됩니다. 침략의 신호탄은 1840년에 있었던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중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보다 못한 청나라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아편을 몰수하자 영국은 이를 빌미로 청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영국이 신식 무기를 앞세워서 공격해오자 청나라군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1842년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굴욕적인 난징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홍콩은 영국의 소유가 됐고 청나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청나라의 허약함이 알려지면서 서방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됐습니다. 곧이어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청나라의 수뇌부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 결과 태평천국의 난과 같은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 청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조선과 타이완의 지배권을 일본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결국 1912년 군의 총사령관인 위안 스카이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퇴위시켰습니다. 청나라가 사라지자 중국은 또다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1910년부터 중국은 수많은 군벌이 난립하는 군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28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북벌을 시작했습니다. 장제스는 두 차례 북벌을 통해서 군벌을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했음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산당이라는 가장 큰 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서서히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1932년 공산당을 눈엣 가시로 여긴 장제스는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 공산당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공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들을 거의 소탕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공산당은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근거지인 장시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먼 북쪽에 있는 산시성까지 이동한 공산당군은 원래 인원의 10분의 1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장정이라 부릅니다. 이때 공산당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1931년 만주를 차지한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공산당 소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장제스였지만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공산당과 손을 잡고 일본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공산당 세력은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군은 연이어 승리를 거두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난징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차지했습니다. 일본군은 난징에서 수십만의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어떤 기록에서는 이때 무려 30만 명 이상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이를 난징 대학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8년간 이어진 전쟁의 희생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중국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중국의 지배권을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초기 전세는 국민당에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국민 정부군의 수는 200만 명이 넘었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격에 성공한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붙인 끝에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장제스와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내주고 대만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